네, 이주은 선생님하고 같이 관계 개선법에 대해서 배우셨잖아요. 네,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면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부부라는 게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둘이 살잖아요. 백날 내가 노력하고 내가 공부하면 뭐하냐고요. 한 사람이 말을 듣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이거 정말 더 이상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황혼이혼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이제 황혼이혼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2022년 통계를 보니까요. 10년 전에 비해서 전체 이혼 건수는 줄어들고 있는데 30년 이상 된 이혼 건수는 늘고 있다. 이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황혼이혼의 기준을 몇 살부터라고 봐야 하는 거예요? 황혼이혼은 이제 혼인 기간이 20년 이상 된 경우인데요. 뭐 저도 이제 하면은 황혼이혼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나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20년은 너무 짧아서 30년 이상을 기준으로 하자. 이런 얘기인데 전체적으로 어쨌든 혼인 기간이 아이들이 대충 컸다. 둘만 남았다라고 했을 때 황혼이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변호사 생활 24년인데 황혼이혼이 굉장히 처음에는 익숙치 않은 얘기였는데요. 20년 전에 70대 할머니가 90대 할아버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와. 근데 굉장히 폭력도 있었고 폭언도 있었고 너무 힘들게 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1심 판결이 어떻게 났냐? 해로해라. 부부간의 해로가 중요하다. 갈등을 해서 노력을 해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더 사셔라. 이렇게 판결이 난 거예요. 그때만 해도. 20년 전만 해도. 그래서 이 70대 할머니가 도대체 나는 참을 수가 없다. 하루라도 정말 제대로 살고 싶다라고 해서 항소를 해서 이혼이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대법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이혼이 됐는데요. 그 이후로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 거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건 당연한 이야기인데 20년 전만 해도 굉장히 낯선 얘기였죠. 그래서 황혼이혼의 중심은 그겁니다. 내가 지금 20년, 30년 살아야 되는데 이대로 살 수 있느냐 없느냐. 내가 이혼하는 게 더 낫느냐 안 낫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황혼이혼을 생각하는 부부들에게는 대부분 이런 사연들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보여주실까요? 네. 한 집에 살지만 이미 대화가 없어서 남남처럼 살고 있다. 서로 각방 쓴 지가 오래됐다. 서로 뭐 먹고 사는지도 모르겠다. 각자 밥도 따로 지어 먹는다. 각자 전기솥이 2개. 전기밥솥이 2개. 진짜 그런 집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정서적인 이혼 상태에 된 지 오래됐다.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제 옛날에는 맞벌이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대부분은 이제 남편들이 돈을 버는데 그게 이제 돈을 벌어서 모은 재산이 우리 둘이 만든 건데 이제 내가 나이 들어서 병원을 가려는데 병원비를 남편이 안 준다. 어머나. 병원비를 아까워한다. 어머나. 왜 머리 파마를 몇만 원 했냐고 한다. 이렇게 시작하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그러니까 남편이 돈 벌어왔다고 유세를 그때서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지금 세상에서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고 이게 내 기여도가 있다는데 남편이 계속 그런 상태라면 견디기가 어려운 거죠. 물론 반대로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일방적인 명령이나 복종을 강요합니다. 내가 하란 대로 해. 말을 안 들으면 생활비 줄여. 생활비 없어. 이렇게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도, 폭언, 폭행. 이런 이제 부당한 것들, 일방적인 명령, 복종, 강요도 전체적으로 이제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정서적인 폭행, 경제적인 폭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내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으면 내가 황혼이혼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바꾸셔야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황혼이혼과 관련해서는 70세 할머니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오죽했으면 1심 판사가 그렇게 이혼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가겠습니까? 그 마음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황혼이혼이라고 하다 보면은 이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완전히 바꿔야 된단 말이죠. 지금 살고 있는 내 집에서도 나가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함부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삶이죠. 그럼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조금 만들어봤습니다. 자, 이혼 이후에 살아갈 일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냥 동창회 나갔는데 친구한테 나 이혼했어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 내가 이혼 이후에 어떤 삶이 되는가인 겁니다. 지금은 내가 부부싸움을 해도 그냥 어쨌든
결혼해서 부부로 살고 있으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이 이후에는 나 이혼했어라는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네 남편 요즘 어떠니? 이런 네. 질문이 불편해지는 그럼 상황. 불편한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녀들이 또 결혼했을 때 사돈과 관계에서 이 일상이 나의 이혼의 삶이 다가오는 거에 대해서 상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내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상상을 해보셔야 된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죠. 네. 생활비. 내가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동안은 혹시라도 뭐 외벌이어서 남편에게 의존하고 살았다면 내 이후의 생활비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부족한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을 할 것인가. 그러니 도움 줄 가족, 지인들, 자녀들의 이해,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대부분의 자녀들은 최근에는 엄마가 이렇게 해서 이혼하려고 해요. 아빠가 해서 이혼하면 대부분의 자녀들은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 그리고 자녀들이 특히 또 결혼을 했을 때 절대 안 된다. 왜 내 배우자인데 창피하다. 그래서 그 자녀들이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설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군요. 아무리 부모님이 내 삶이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라는 것은 자녀와의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 부득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최근에 사실 자녀들이 이제 효도하지 않잖아요. 그 자녀들이 사실 자기 삶 사느라 바쁩니다. 네. 그런데 막상 본인들이 불편한 거 싫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해와 지지를 좀 끌어내도록 하시는 것이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알아서 하세요 했던 자녀들도 네. 그 이후의 삶도 알아서 사셔야 해요가 포함된 거 아닐까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자녀가 최소한은 이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의 정도로 넘어올 수 있게 네.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생활비 계속 얘기 나왔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혼을 한다면 재산 분할을 받을 수 있는가?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가?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위자료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몇 천만 원이라도 어디예요? 몇 달을 살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한번 상담을 받아서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자, 6번이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내가 나은 삶을 살 수 있는가? 네. 우리 아까 이지훈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셔서 셀프 가스라이팅 얘기하셨는데요. 네. 저도 단어로는 굉장히 처음 이제 그래 그런 개념이 있겠구나 싶지만 사실 저도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내가 내 마음 안에서 독립적이지 못하면 이혼 이후에 더 나은 삶을 살기가 힘들어요. 네. 그다음에 그동안에 내가 삶을 바라오는 방식으로 그대로 살면 이혼해도 똑같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가? 내가 지금 그동안에 타인 위주의 시선에서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 살고 있는 삶을 이혼한 이후에는 그럼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내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혼해도 삶은 똑같아요. 그래서 6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더 나은 삶에 대해서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황혼 이혼이라는 게 이게 현실적인 네, 걸로 네, 다가오잖아요. 네.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재산 분할이 제일 네.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알아보고서 대비를 해라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래서 오늘 돌발 퀴즈도 나왔고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재산 분할이라는 건 뭔가? 재산 분할은 공동생활을 유지하면서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형성한 재산 그리고 그 유지가 되어온 재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형성의 기여도 유지 기여도 이걸 기준으로 해서 재산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양의 측면을 고려를 해요. 예를 들어서 재산을 가사노동이나 이런 것들 하느라고 우리 어머님들은 별로 내 재산이 없잖아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그 자녀들 양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계산을 해서 몇 퍼센트, 내가 번 수입의 몇 퍼센트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기여도를 감안하고 앞으로 살 것까지 부양의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퍼센트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부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재산 분할의 기여도는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심 판사와 2심 판사가 기준이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어떤 사건에 따라서. 그런데 그 기준은 형성의 기여도, 유지의 기여도, 그다음에 부양적인 측면을 해서 고려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 그러면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분할을 하느냐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네. 자, 모든 재산이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부동산, 채무도
우리 전세하려면 집 살려면 채무 발생하잖아요. 네, 뭐 빌려야죠. 살다 보면 생활비 때문에 채무 발생하잖아요. 네, 네. 그거 일방에 책임지는 건 안 되겠죠. 그래서 최근 몇 년 전에 채무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왔습니다. 네. 연금 분할됩니다. 연금 돼요? 네, 연금 분할됩니다. 네. 그리고 보험 분할됩니다. 네. 요새는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장사하다 보면 권리금 있죠. 네. 권리금 분할됩니다. 네. 요새 또 가상화폐 투자하잖아요. 그것도 분할됩니다.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우리 배우자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분할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물어보시는데 그거 분할됩니다. 어떻게 분할되냐? 회사를 쪼개라고 분할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 대한 지분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느냐를 감정을 해서 그걸로 분할을 합니다. 와.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분할이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분할이 돼도 어쨌든 절반으로 줄어서 내가 네. 쓸 돈은 절반이에요. 네. 그러니까 비율이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네,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가 이혼을 권해드리는 게 절대 그렇죠. 아닙니다. 네. 이혼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과 객관적인 시선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움 말씀을 주시는 거죠. 네. 오히려 이혼을 말리는 입장이죠, 지금. 그렇죠. 이 네. 말씀이 왜 그러냐면 내가 이혼을 하게 되면 이만큼 분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내가 이런 권리가 있는데 부당한 상태로 경제적으로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네. 나 이 정도 권리 있는 사람이야. 당신이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나를 부당하게 하면 나 이거 재산 분할 받을 수 있는데 자 선택해. 그렇게 해서 저는 황혼이혼을 하라는 게 아니고요. 내 권리에 대해서 알고 그리고 이것을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내가 이런 문제에 처하겠구나라고 네. 해서 서로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황혼이혼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부부관계 회복을 이제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지만 사실 저희가 소송이라는 게요. 변호사도 소송을 당하면 너무 힘들어요. 변호사도 소송을 당하면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맨날 하는 게 소송인데도. 네. 이게 왜냐하면 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길어요. 한 번 하면 6개월, 아닙니다. 1년, 2년, 3년. 1심만 해서 5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 긴 기간 동안 견디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에 그 사이에 유대가 단절이 돼요. 그렇죠. 실제로 저희 소송하는 중에 상대방이 굉장히 건강 상태가 악화가 돼서 사망을 이른 경우도 있을 정도의 스트레스입니다. 사실 자녀와의 관계도 예전같이 유지하기 네, 힘들죠. 네. 우리 아까 자녀의 지지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가족 간의 유대가 단절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가 네. 충분히 좀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 일단 소송하는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리고 재산 분할 하다 보면은 둘이 살기에는 요 정도 재산이면 괜찮은데 이걸 반반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할 일이고 그래서 정말 부부 사이의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끝에 이제 네. 마지막 대안이 되는데 그것조차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그래요. 주변의 지인, 가족들, 예.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그래야 된다는 될 것 얘기입니다.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강연을 좀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새 이제 저도 건강을 위해서 이제 많이 유튜브 같은 것도 많이 보고 하는데요. 건강이라는 것이 제일 좋은 재테크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위해서 유지하는 게 황혼의 이혼을 하는 게 제일 좋은 재테크입니다. 왜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고 나눠지면 안 된다고 했냐면 둘이 나눠지면 안 돼요. 네. 그거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있는데 이거 재산 분할 해보세요. 다시는 집을 못 삽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가장 좋은 재테크는 내 배우자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네. 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갈등을 풀어보자. 뭐 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저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네. 황혼 이혼을 하게 되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어요. 재산 분할을 받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소송 기간에 생활비를 받을 만한 방법이 네. 없을까요? 그러네. 하셨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이제 부부 사이에 부양의 의무가 있는데요. 네. 최종적으로 이혼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부부니까 부양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항상 되는 것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혼 소장 보냈는데 상대방이 부양하고 싶겠습니까? 당장 생활비 끊거든요. 그래서 네. 법원에서도 일반적으로 부양료를 안 주는데 근데 정말 재산이 100대 0으로 되어 있는 케이스가 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도와주지 못하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부양료 청구를 하게 되면 네. 재판 도중에 부양료에 관해서 사전 처분을 좀 해줍니다. 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좀 어려움을 더실 수가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네, 제도가 네. 잘 마련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물론 저희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선택하시는 분들은 또 저희가 존중해야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이혼을 선택하셔서 혼자서 더 나은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의 선택도 존중합니다. 저희가 바라는 건 네. 여러분의 행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행복하자고 또 이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럼요. 예. 네, 오늘 수업 잘 들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황혼 이혼의 모든 것을 다른 관점에서 짚어주셨습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수업이었습니다.